아빠와 함께하는 세계사 제23장 새로운 나라 미국의 탄생과 헌법의 제정. 영국으로부터 독립해서 새로운 나라가 된 아메리카를 우리는 이번 장부터는 미국이라 부르는 게 편하겠어. 우리는 이 장에서도 그 미국의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야. 그러니까 내가 미국 사람이라고 가정하고 이야기를 시작해보자고. 내가 자동차를 운전해서 미국의 어느 주에 경계선을 넘어서 다른 주로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해봐. 내가 주유소에 차를 대고 기름을 넣은 다음에 계산을 하려고 돈을 꺼냈는데 점원이 아무 말 없이 그 돈을 받아 넣을까? 지금은 물론 받을 거야. 지금 미국에서는 각 주 사이를 마치 너희 집의 주방에서 거실을 오가듯 쉽게 오갈 수 있어. 그런데 미국 독립전쟁 직후에는 모든 게 지금과는 너무도 달랐단다. 영국과 평화조약이 맺어진 후 미국의 13개의 식민지들은 제각기 독립된 주가 되었어. 13개의 주들은 저마다 여러가지 법률을 만들고 헌법의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어. 이내 분란이 시작되었어. 각 주가 제각기 외국과 조약을 맺을 채비를 하는데 바빴지. 그러니까 미국이란 한 나라가 어느 외국과 13개의 서로 다른 조약을 맺게 될 판이었어. 또 각 주는 저마다 해군을 가지기를 원했어. 그래서 미국이란 한 나라가 13개의 해군과 13명의 해군 제독을 갖게 될 판이 되었어. 버지니아 주와 메릴랜드 주는 그 사이에 흐르는 포토맥 강이 서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며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어. 또 사용하는 화폐가 주마다 제각각이었단다. 더 큰 문제가 있었어. 전에 식민지 시절에 그들은 독립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프랑스로부터 돈을 빌려다 어느 주도 그 돈을 갚으려고 하지 않았던 거야. 다른 주에게 그 빚을 떠넘기려고만 했단 말이지. 뉴욕주의 알렉산더 해밀턴, 버지니아주의 제임스 메디슨, 펜실베니아 주의 벤자민 프랭클린, 그리고 독립전쟁을 지휘했던 조지 워싱턴 등의 지도자들은 그들의 새로운 나라가 오래지 않아서 더 큰 분란에 휘말릴 것이라고 내다보았어. 13개의 주가 제각기 하나의 국가인 것처럼 행사를 한다면 그들의 나라는 외국과 조약을 맺을 수 없을 것이고 강력한 해군을 만들 수도 없을 것이며 해외로 상선들을 보낼 수 없을 것이었어. 워싱턴은 이렇게 말했단다. 우리는 지금 빠른 속도로 무정부 상태의 혼란을 향해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주가 합쳐서 연방정부를 만들어야 할 때가 되었던 것이야. 연방정부란 13개의 주들을 대표할 역할을 맡은 정부를 말하는 거야. 그런데 미국인들은 대체로 연방정부를 만든다는 생각을 싫어했어.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아니, 우리가 영국이라고 하는 연방정부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된 지가 고작 얼마나 되었다고 연방정부라는 것을 만들면 그 정부가 13개의 주들에게 사사건건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하고 횡포를 부리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있기나 해. 마침내 13개의 주의 지도자들이 필라델피아에 모여서 연방정부의 필요성에 대해 토론을 하자고 합의했단다. 헌법제정회의라고 불린 그 회의에 워싱턴은 참석하고 싶지 않았어. 그는 각 주의 지도자들 혹은 대표자들이 그저 입씨름만 할 게 뻔하다고 생각했나봐. 그러나 버지니아 주의 대표자들은 워싱턴이 그들을 이끌고 가서 회의에 참석해주길 간청했어. 워싱턴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각 주의 대표자들이 의견을 하나로 모아낼 능력을 가진 사람이 딱 한 명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워싱턴이었던 것이야. 대표자들이 필라델피아에 모였는데 회의 장소는 시내 한가운데 우뚝 선 빨간 벽돌로 지은 독립기념관이었어. 워싱턴이 의장으로 선출되었어. 81살의 프랭클린은 너무나도 늙어 기력이 약해서 날마다 회의장까지 자기 발로 걸어가기가 어려울 정도였단다. 그래서 감옥에 가둔 죄수 4명을 특별히 고용해서 의자에 앉은 그를 들어서 회의장까지 오갔다는구나. 그들은 몇 날 며칠을 두고 토론을 하고 말다툼을 벌였어. 회의는 철저한 비밀 속에 진행되었는데 혹시라도 밖에서 엿듣는 사람이 있을까 봐서 창문까지도 모두 꼭꼭 닫았대. 대표자들은 13개의 주들이 한편으로는 토결된 행동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제각기의 필요에 따라 따로따로 행동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헌법을 만들고자 했어.
마침내 그들은 영국 의회의 하원과 상원처럼 두 개의 하우스로 나누어진 정부를 만들자는 안건을 채택했단다. 두 하우스의 임무는 법안을 작성하고 그것을 법률로 채택할 것인지를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었어. 한 하우스의 명칭은 상원이라 부르기로 했고 각 주는 크기와 상관없이 2명의 대표자들을 선출해서 상원에 보내기로 결정되었는데 그 대표자들을 상원이라고 해. 모든 주가 공평한 발언권을 가지게 하고 어떤 주도 다른 주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지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어. 한편 각 주는 인구 3만 명당 1명씩 대표자를 선출할 것이고 그 대표자들이 모여서 하원을 구성하기로 했어. 미국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그가 어느 주에 살고 있던 간에 미합중국이라는 한 국가의 국민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미기구가 하원이야. 각 주에 사는 모든 개인들은 하원에 자기의 대표자를 보낼 권리를 가지게 되었어. 따라서 인구가 더 많은 주에서는 그만큼 대표자를 더 많이 하원에 보내게 되는 것이지. 국가가 어떤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상원과 하원의 승인을 받아야만 했어. 다시 말하면 각 주의 승인과 전체 국민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야. 상원과 하원을 합쳐서 의회라고 부르기로 했어. 의회는 연방정부의 입법부로서 법률을 제정하고 전쟁을 선포하고 외국과의 조약을 맺는 등의 임무를 맡게 되었어. 그런데 영국 의회도 상원과 하원으로 나뉘어져 있잖아. 그 의회가 미국에 사는 영국인들이 반대하는 온갖 세법들을 만들었단 말이야. 그렇다면 미합중국의 의회도 그것과 똑같은 짓을 하지 않게 할 방법은 무엇일까? 대표자들은 한 사람의 지도자를 뽑고 의회가 통과시키라는 법률을 그 지도자가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하자고 결정했어. 그들은 그 지도자를 대통령이라고 부르기로 했어. 대통령은 법을 만들 권한을 갖지 못하지만 의회가 주어진 권한을 벗어난 짓을 할 때에는 그 기능을 정지시키는 권한을 가지도록 했어. 이제 미국의 연방정부는 입법부인 의회 그리고 대통령을 그 정점으로 하는 행정부라는 두 부서를 갖게 된 것이야. 그렇다면 의회와 대통령은 그들이 제정한 법률을 반드시 지키려는 것을 무엇으로 보장할 것인가? 그래서 연방정부는 또 하나의 부서를 필요로 했단다. 법률이 제대로 지켜지는지의 여부를 판사들이 판단하는 법정이 바로 그것이었어. 최고사법재판소라 불리는 이 기구가 연방정부의 사법부가 되었어. 대법원 판사들은 대통령이 뽑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임명하기로 결정되었어. 이제 연방정부의 이 세 부서는 모든 것을 서로 협의해서 결정할 뿐 어느 한 부서가 국가의 권력을 제 아무리 독차지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제도가 갖추어진 것이야. 대표자들은 이 모든 원칙들을 담은 법안을 작성하고 전원이 서명을 하고 모든 주의 신문을 통해서 세상에 널리 알렸어. 그들은 그 법안이 미합중국의 헌법으로 확정되기 위해서 최소 9개 주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고 결정했어. 이것을 비준이라고 해. 맨 먼저 델라웨어주가 비준했고 첫 번째 비준이 있은 후 한 달 후쯤 펜실베니아, 뉴저지, 조지아, 코네티켓주가 비준했어. 넉 달 후까지는 매사추세츠, 메릴랜드, 사우스캐롤라이나주가 비준했고 뉴햄프셔주가 9번째로 비준을 결정함으로써 이 법안이 미합중국의 헌법으로 확정되었단다. 미국의 13개의 주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고 연방헌법을 확정한 과정을 미국의 독립혁명이라고 해. 그러나 모든 국민이 다 환영했던 것은 아니었어. 버지니아주 출신의 열혈남아 패트릭 헨리는 그 헌법을 보고 끔찍하도록 무시무시한 문서라고 말했다는구나. 그는 대통령은 머지않아서 왕이 될 것이고 의회는 국민들에 대해서 지나친 권력을 휘두르게 될까 봐서 겁이 났던가 봐. 그래서 그는 권리장전이라는 것을 헌법에 덧붙일 것을 원했어. 정부가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사해서는 절대로 안 될 사항들을 분명하게 지적해 두자는 것이었지. 수많은 국민들이 그것을 요구했어. 제임스 메디슨은 이렇게 말했단다. 모든 권력은 반드시 함부로 쓰게 될 위험을 안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국민의 권리가 정부에 의해서 침해받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취해두어야 한다. 4년 후에 권리장전이 헌법에 덧붙여졌어. 10개 수정조항이라고 불리는 이 권리장전은 미국 시민들이 누구나 각자의 의견을 거리낌 없이 말하고 각자의 방식으로 신을 섬기고
공공장소에서 집회를 하고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의회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정하는 내용이었단다. 비록 죄를 지은 자라 할지라도 함부로 체포할 수 없고 공개 재판을 거치지 않고는 감옥에 가둘 수 없게 되었고, 권리장전은 또 연방 정부가 국민에 대해서 왕처럼 행사하는 경우는 비록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하다 싶은 경우를 하더라도 절대로 없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혔어. 마침내 헌법이 확정되고 미협중국은 진정한 한 국가로서 성립되었단다. 미국의 첫 대통령 워싱턴. 헌법 제정 회의가 끝난 후 워싱턴은 집으로 돌아갔단다. 그는 이제 60살이 다 되어 가고 있었어. 그는 프렌치 인디언 전쟁에서 싸웠고 독립전쟁을 지휘했어. 이제 그는 버지니아주의 농장에서 가축을 기르고 강물을 가꾸고 아내와 함께 벽난로 앞에 앉아서 길고 고요한 저녁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 그러나 헌법을 제정했던 대표자들은 워싱턴이 미국의 첫 대통령이 되어주기를 간곡히 청했어. 수많은 미국인들이 그 새로운 직책에 대해서 신경을 바짝 곤두세우고 있었단다. 대통령이 이내 왕이 되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 었지. 대표자들은 워싱턴만은 절대로 왕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인물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던 것이야. 워싱턴은 왕은커녕 대통령도 되고 싶지 않았어. 워싱턴은 알렉산더 해밀턴에게 이렇게 말했대. 이제는 모든 것을 잊고 내 농장에서 조용히 살다가 죽는 것이 나의 단 하나뿐인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러나 워싱턴은 또한 국민에 대한 어길 수 없는 의무가 자신에게 지워져 있다고도 믿었어. 그는 자기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국민이 원한다면 그 요구를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했어. 최초의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열리고 워싱턴이 전원일치의 찬성표를 얻었어. 약속대로 그는 대통령직을 수락했어. 그러나 그는 이렇게 일기에 썼단다. 지금 나는 말로는 이루다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고통에 마음이 짓눌려 있다. 워싱턴은 국민 앞에서 선서를 하고 대통령직을 취임하기 위해서 임시수도로 정해진 뉴욕으로 가야 했어. 그는 조용히 가고 싶었지만 그의 일행이 거쳐가는 도시마다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환호했어. 어린 소년들은 꽃을 던지고 남자들은 모자를 벗어 던지고 교회의 종들이 울렸어. 필라델피아에서는 그를 위해서 급히 만든 화려한 아치들을 지나가야 했어. 뉴저지에 도착하자 그를 바다 건너 뉴욕으로 실어갈 거룻배가 기다리고 있었어. 부두의 바닥에 빨간 양탄자가 깔렸고 병사들이 쭉 들어져 있었어. 그를 태우고 갈 거룻배는 온통 깃발로 뒤덮였고 13개의 줄을 대표하는 13명의 남자들이 서로 돌을 저었어. 배가 부두를 출발하자 긴 행렬을 이룬 배들이 뒤를 따랐단다. 승무원 전원이 가파에서 환호성을 지르는 스페인 전함도 있고 워싱턴을 기리는 노래를 부르는 합창단을 실은 배도 있고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소리를 질러대는 시민들을 가득가득 실은 작은 배들이 수십 척이었다는구나. 거룻배가 월스트리트 근처의 부두에 도착했어. 워싱턴이 드디어 뉴욕의 거리에 들어섰는데 양편의 길과 지붕들은 워싱턴의 이름을 외치는 사람들로 빈틈이 없었대. 그때 그곳에 있었던 어떤 남자가 멀리 떨어져 사는 아내에게 보냈다는 편지를 읽어볼까? 비집고 들어갈 틈도 없고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도록 사람들이 거리를 구름처럼 메웠다고. 수많은 남자들과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이 아니야. 그냥 수만 명이라고 하는 게 낫겠구려. 수만 명의 머리들이 마치 수확을 바로 앞둔 옥수수밭의 옥수수 열매 같았어. 여자들이 창문으로 몸을 내밀고 우리 위대한 워싱턴님 오셨다 라고 외치고 가로수에 무슨 열매처럼 주렁주렁 매달린 어린아이들이 만세 만세 외쳤어. 얼마나 흥분했는지 소리를 지르다가 까무라치는 사람들마저 덜어 있었단다. 어느 여자는 이렇게 소리쳤대. 내가 그분을 봤어. 그분 앞에 서라면 무릎이라도 꿇을 거야. 워싱턴은 마차를 타고 병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이제는 연방홀이라고 이름을 바뀐 시청 청사로 갔어. 그리고 군중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도록 2층의 발코니에 서서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어. 우리 워싱턴님께 신의 축복을! 이라고 군중이 외치고 훈악대는 우리를 사랑하는 대통령 만세를 연주하고 하늘 가득히 폭죽이 터졌어. 워싱턴은 대통령 관저까지 걸어서 가야 했어.
사람들이 거리를 가득 메웠기 때문에 마차가 지나갈 수 없었던 거야. 워싱턴은 국민의 그 열기가 너무나도 당혹스럽고 두려웠어. 그는 이렇게 말했단다. 아무래도 장차 국민이 나에게 너무 크고 많은 것을 바라고 기대하게 될 것 같다. 하여간에 워싱턴은 부통령인 존 애덤스와 함께 미합중국을 통치하는 그 엄청난 업무를 시작했어. 대통령으로 취임한 첫 한 주 동안에 그에게 718명의 병사들과 75개의 우체국 그리고 고작 몇 명의 서기들밖에 없었어. 그에게는 그거밖에 없었대. 정부라고 부를 만한 것들이 갖추어지지 않았던 것이지. 워싱턴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연방 정부를 만들어야 했어. 그는 4명의 장관들을 임명해서 그들과 함께 나란히로 운영하기로 했단다. 알렉산더 해밀턴이 재무부 장관이 되고 토마스 제퍼슨은 국무부 장관이 되었고, 워싱턴은 또 육군과 해군을 운영에 책임진 장관을 임명하고 그가 대부분의 결정을 이해하고 따르는데 조언을 해줄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어. 이 4장관들이 대통령의 내각을 구성했던 것이야. 워싱턴은 우체국 사무에서부터 등대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연방정부의 모든 업무를 운영하기 위해서 약 1,000명을 고용했어. 그는 또 미국이 장차 새로운 수도를 건설한다고 선언하는 조례에 서명을 했단다. 모든 주들이 다른 주의 어느 도시가 수도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 그렇게 되면 그 주가 가장 중요한 주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겠지. 그래서 워싱턴은 버지니아주와 메릴랜드주를 설득해서 그들 사이에 있는 작은 땅을 내놓게 했어. 컬럼비아 특별구라는 이름의 그 땅이 새로운 수도를 건설할 땅으로 결정되었어. 의회와 대법원이 새 수도에서 회의를 열 것이고 대통령은 물론 새 수도에서 거주할 예정이었어. 그리고 컬럼비아 특별구에 새로운 대통령의 관저의 주춧돌을 놓였어. 지금 우리가 백악관이라고 부르는 132개의 사무실과 35개의 침실이 있는 관저가 건설되기 시작한 것이야. 워싱턴은 거의 왕의 버금가는 권력을 가진 것처럼 보였단다. 그는 정부에서 일할 모든 사람들을 임명했어. 취임식 때는 신이여 국왕을 보호하소서라는 곡에다가 그를 위해서 특별히 지은 가사를 붙인 노래를 불렀대. 또 새로 지을 관저는 거의 궁궐을 방불케 할 정도로 화려하게 설계되었고 새로운 수도는 그의 이름을 따서 워싱턴이라고 불렸단다. 그러나 패트릭 헨리의 두려움은 현실이 되지 않았어. 워싱턴은 왕이 되겠다는 생각은 꿈에도 해보지 않았단다. 의회는 그가 대통령 폐하나 대통령 각하니 하는 엄청난 조칭으로 불려도 좋다고 했으나 정작 워싱턴 자신은 고작 미스터 프레지던트라고 불리는 것을 원했단다. 이것은 우리가 그저 평범한 어떤 남자를 부를 때 쓰는 호칭에 지나지 않는단다. 그는 또 딱 4년 동안만 대통령으로 있다가 물러나고 싶었어. 그 자리가 너무도 힘든 자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 대통령이 된 후 그는 두 손 모두 관절염에 걸렸고 머리는 아주 새하얗게 보냈어. 그는 어서 빨리 농장으로 돌아가고 싶었어. 그러나 그는 8년 동안 미국의 대통령으로 있었단다. 그리고 마지막 임기가 끝나갈 무렵에 미국 국민은 그를 다시 대통령으로 뽑았단다. 그가 선거에 나가지 않았는데도. 워싱턴은 4년 임기를 다시 한번 맡겠다고 승낙했다가 말을 바꾸었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힘이 들어도 한 번 더 봉사를 하겠지만 그 자리가 대통령이라는 자리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었어. 그는 미국이 대통령이 아니라 헌법이 최고 통치자인 나라가 되는 것을 원했던 것이야. 워싱턴은 엄청난 국력이 보장된 자리에서 스스로 걸어 내려온 것이었고 그것은 유럽의 어느 국왕도 이제까지 해본 적이 없었던 일이었어. 그 소식을 들은 영국 국왕 조지 3세는 딱 벌어졌던 입을 다물면서 이렇게 말했대. 그 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인가 보다. 끝.